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대 편집장과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부 때 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잠깐 언급하기로 했었는데 방송 시간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 편집장님, 그 좀 최근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을 순방한 이후에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그 아베 총리의 어떤 적극적인 행보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막판 스퍼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 나토 국가를 방문 중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독일식으로 사과 못한다. 과거사에 비해서. 네. 독일하고 일본은 다르다. 예, 이런 망언으로 우리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것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적극 독려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베 총리의 그 사적 그 자문기관이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법적 기반에 대한 어떤 그 자문위원회.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제출하는 건의를 아베 총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적어도 이번 달 말에는 어떤 새로운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뭐냐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 네. 예,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야당인 공명당이 적극 그 반발을 하니까 어젠가요? 이번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임박하긴 임박한 건데 네. 마지막에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좀 보겠다는 이런 정도의 의사표시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시끄러우냐? 도대체 집단적 자위권이 뭐길래?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집단적 자위권은 뭐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일본이 자기가 그 영공이나 영토 영해가 침범당하지 않더라도 우방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네. 우리가 일본의 국익이 훼손된 걸로 보고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네. 아베가 나토에 가서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그 미국의 이지스함이 인근 공해에서 작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사일 쏴서 그 공격을 당했다. 네. 그런데 현행 일본의 법령으로는 미군을 도와줄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 우방국이 동맹국이 그러는 거를 여러분들은 눈 뜨고 보고 있을 거냐? 네. 이거 해야 된다 이거야. 이걸. 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된다. 즉 영공, 영해, 영토를 벗어나서 네. 공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의 나라 영공, 영해에 가서 작전할 수 있다는 게 속마음인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네. 원래는 그걸 하고 싶은 건데 네. 차마 못하고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해상에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네. PKO라는 거 있어요. UN 평화유지 활동이에요. 네. 여기서 어떤 그 같이 PKO 활동을 하는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자위대가 옆에 있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우리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 부대가 탄약이 없어서 일본 자위대 탄약을 빌려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에 유럽 국가들이 뿅 가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지. 네. 그거 안 하면 되나 국가가. 명색이 군대를 파견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 있고 유엔 헌장 51조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주권 국가는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네. 그 문제의 본질은 뭔지 그것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이건 뭐 익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일본은 이제 전후 헌법이 그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 헌법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죠. 새로 만들어진 일본의 어떤 그 헌법은 이건 뭐 메가더 헌법이라고도 하는 건데 네. 구조에 이제 어떤 그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서 교정권을 영원히 포기하며 어떤 그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은 너무 이렇게 일본의 재무장을 제한하지 말고 좀 무장을 시키자. 네. 소련의 위협도 있고 중공의 위협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일본이 한사코 거부했어요. 네. 아이고 우리는 군대 안 갖겠습니다. 교정권 네. 포기하겠습니다. 헌법 구조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무장 안 하려고 발버둥 친 일본이 60년 후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전후 질서를 부정하고 이제 무장을 해서 네. 어떤 그 국가의 군사적 개입을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하겠다. 네.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이에요. 지리적 제한이 없다. 이 말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주장을 하던 일본이 지금 이뤄야 된다는 건 마치 60년 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60년 후에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네. 정반대의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그걸 아베는 지금 적극적 평화주의란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네, 평화주의자들이 써야 되는 표현을 갖다 가로채는 바람에 참 우리가 이거 뺏긴 네. 거예요. 이게 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의 원뜻은 어떤 군사력에 의한 폭력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네. 그 갈등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이 관계를 평화적으로 재조정하고 그렇죠.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소해서 네. 분쟁의 원인 자체를 없앤다. 즉 군사력이 쓸모 없어지는 이걸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베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는 용어는 같은데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거를 어떤 그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서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적극적 평화주의로 슬쩍 내용 자체를 정반대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 네, 좀 당황하게 만드는. 예. 이건 말장난이다.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특히 이제 오래전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공개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한미군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분이죠. 마크 네. 리퍼트.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며칠 전에 워싱턴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이유를 명시로 밝혔습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첫 번째 일본의 군사력이 확대된다. 네. 네. 두 번째, 군사력 운영에 유연성이 생긴다. 유연성? 예, 유연성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헌법 체계에 의해서 일본의 군사력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이 좀 더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는 주로 미국의 필요겠죠. 예. 그게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쉽게 말해서 맘대로 하겠다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이 이미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예. 연간 군사비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 2배 육박하는 한 500억 달러를 지금 20년 동안 사용해 왔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까지 갖게 되면 지금 마크 리퍼트 신임 대사 내정자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군사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사용에도 유연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이 바로 우리한테는 큰 부담으로. 아니,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주한미국 대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 리퍼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일단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올해로 41살, 41세에 불과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대사로 내정됐을 때 국내 언론의 반응은 첫 번째는 너무 어리고 급이 낮은 거 아니냐? 글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일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딸이 지금 가 있고, 예. 중국 대사로는 미 상원의 굉장히 최고참 의원이 이제 중국 대사로 가 있고. 급이 높네. 예. 이런 상황에서 아들뻘이나 될 법한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로 온다라고 하는 건 한국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또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언론의 반응이 좀 바뀌는 게 이 마크 리퍼트가 오바마의 최측근이구나.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게 되면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을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보도가 또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리다는 게 장점으로 바뀌네, 오히려. 그렇죠. 젊은 대통령 밑에 젊은 참모니까 측근이라 이거지. 예. 그러면 왜 오바마 행정부는 이 마크 리퍼트를 미국 대사로 지명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마크 리퍼트라는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의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설계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으면서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위원 재직 시절에는 이제 외교 보좌관을 맡았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NSC 비서실장을 맡았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백악관 기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펜타곤으로 자리를 옮겨왔고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네. 맡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척 헤이글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예. 어우, 많이 거쳤네. 예. 그러니까 초속 승진한 아주 대표적인 이런 어떤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마크 리퍼트가 그 미국 대선으로 내정되기 직전에 왜 4월 중순에 한미일 3자 안보 토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3월 말에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 3자 안보 토의를 다시 하자. 네. 그러니까 제안한 걸 갖다가 차관보급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전 회의까지는 이 회의의 미국 측 수석 대표는 펜타곤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마크 리퍼트는 국방장관 비서실장인데 네. 비서실장 직책으로 직접 이 회에 미국 측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어허. 네네. 그리고 이 그 회담이 끝난 직후에 뭐라고 이랬냐면 이번 회의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 어허. 이제는 한미일 3국이 군사 협력을 좀 더 강화할 그런 어떤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어떤 형태로 이제 4월 중순쯤 되죠. 네네 이제 예. 중하순 예. 이렇게 되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편집장님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국내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3자 안보 토의라고 하는 뭐 두리뭉실 아리송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의 영문 명칭이 디펜스 트라이래터럴 톡스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3자 국방회의죠. 그렇죠. 3자 국방회담이 정확한 표현인데 네. 이걸 안보, 그러니까 국방을 안보로 바꾸고 예, 회담을 토의로 바꿈으로써 이게 마치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급이 낮은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정부에서는 언론 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워낙 비공개로 열려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그 이제 미국 외교 전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의가 이미 2008년 11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한두 차례씩 열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회의를 제외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이 회의를 검색해 보니까 국내 언론에 단 한 건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2008년부터 해온 회의가 네네. 단 한 건도 보도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올해 4월에 그게 처음이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회의를 제안하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 언론이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마치 이 회의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해서 회의가 시작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만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12월 달에 시작됐다. 네. 그리고 이 회의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냐면 미국 정부는 이 회의를 한미일 군사협력의 컨트롤 타워다. 이야,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컨트롤 타워다. 어허, 네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컨트롤 타워다. 네네. 그러니까 이 회의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세 나라 합참의 전략 기획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략 기획 회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트랙 1.5 회의라고 열리는 민관 합동 회의가 또 있습니다. 네. 이 회의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회의가 바로 이 TTT 3자 국방회담이다. 이렇게 이제 그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그 한미일 3국 간의 이 군사 협력체들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구만. 네. 그러니까 그 다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2012년 여름에 이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문제가 바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출한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이 얘기는 2009년에 DTT 회의에서 나왔던 겁니다. 네, DTT 회의에서 나왔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당시 이제 그 의원이 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말. 네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뱃속까지 친미 친인이니까 당신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예. 이 정도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좀 그 여러 가지 좀 이제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뭐 회의 이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는 DDT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DDT는 살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건 살충제가 아니라 그 한미일 3국의 국방회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의 약자입니까? 우선 디펜스,
트라이레터럴 그러니까 국방 3자 톡스 회담 이렇게 DT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산하에 지금 이런 국방부 차관보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합참이 참석하는 전략기획 회의도 있고 또 저기 민간 영역까지 포함해서 민간 합동 회의라는 것도 거느리고 있고 이걸 총 지휘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리에 운영돼서 국내 언론에 한 번도 보도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에 우연히 오바마가 제안한 것처럼 돼가지고 이제 까졌다. 네. 워싱턴에서 한 특파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4월에. 내일 DTT 회의 열리고 그 브리핑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DTT가 뭐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몰랐거든. 안보의 신인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도 DTT를 못 들어보셨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겠지 그러는데 근데 DTT 이라니까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혀. 그런 게 있었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DT크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미국의 방산보안청이라고 우리 몹시 괴롭히는 기관이에요. 기술 카피했다고 맨날 뒤지고 다녀요. 아주 걔들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그거 회담 열렸다는 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너무 많은 약자가 들어가 있으면 또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건 너무 좀 뜻밖의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DTT 회의가 논의된 핵심적인 안건들을 보면요. 그걸 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논의된 게 바로 한반도 유사시 자유대 출병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 국민들이 자위대 일본 군대가 다시 한반도 땅을 밤달아가야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바로 한미일 3자 재난 구호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 구호를 명분으로 해서 3자가 군사훈련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먼저 재난 구호, 인도적 구호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구호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낮은 차원에서 협력하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하도 엄청나서 내가 자위대 한반도 출병 거기다가 MD 재균형 이런 얘기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DTT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괌, 더 나가서 하와이까지 단일 전장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길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도 기여를 해야 된다. 한국도 그 MD를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그 마이클 슈퍼 2009년도에 미국 쪽 수석 대표를 맡았던 동아태 담당 차관보 말씀이죠. 그래서 한미일 3자 MD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냐. 이 얘기는 이런 방법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 대비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제안을 했죠. 그렇죠. 제안을 해서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협력해달라.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급변 사태, 이제 한반도 유사상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는 거를 당신들이 양해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밀실 외교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가 되느냐. 가끔 우리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설 체결한다. 다 뜬금없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치밀한 계획하에 그렇죠. 오랜 논의에서 나온 것이다. 요걸 좀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일본에서 자위대를 막 보내겠다 그랬어요. 한국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좀 뜬금없게 봤잖아요. 우리도 잠수부 많고 구조선이 있는데 왜 일본이 저래 설치냐 그러는데 아니 이미 재난 구조하겠다고 한미일 삼국이 그렇게 해상 훈련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렇게 훈련했으면 받아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또 조롱합니다. 그렇죠. 일본 언론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래서 한국 정부 지들은 구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도움 손길 내는 거 같이 재난구조 훈련하고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또 똥칠을 했다고.
나도 뭐 박근혜 대통령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이럴 땐 기분 나쁘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해오면서 실제로는 재난구조 뭐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딴짓했다. 그렇죠. 고실에 불과했던 전부 거고. 딴짓한 거다. 아니 재난구호 훈련을 하는데 무슨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세월호 그게 항공모함 보내고 이지스함 보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라면.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딴짓한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DTT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크 리퍼트 대사 내정자가 자신의 아시아 균형 전략에 대한 어떤 생각의 일단을 밝힌 게 작년 5월인가 그 아사히 신문하고 장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장문의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 일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죠. 일본이 구체적으로 기여할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미국의 아시아 균형 전략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마크 리퍼트가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건 장기 전략이다. 네. 재균형 전략은 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당장의 현안에 대응하는 이런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에 한국을 포섭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조한 것이 군사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도 삼국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PTT 있죠.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에 일본이 주도적인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해달라.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인도하고 전략적 관계를 맺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아시아 균형 전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삼자 관계가 있는데요. 네. 한미일의 한 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호주가 한 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일본, 인도. 그렇죠. 예. 여기로 가는 데 있어서 아베 신조 정권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강조한 게 미국 펜타곤은 아베 신조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한일 관계다. 예, 역사 문제. 네, 이런 것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역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자제해달라. 예.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일본 쪽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제를 너희들이 해줘야 한국을 미일 동맹 체계에 끌어들이는데 유리하다. 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마크 리퍼트 신임 대사가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아사히 신문에서.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에 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이걸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또 중국과 일본 간의 지역 패권 경쟁, 예, 이런 것들이 막 그 소용돌이 치면서 이게 지금 쓰나미로 저 우리 시야가 아련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존하고 여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적응해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이 우리가 깊어지는 시기에 우리 어떤 그 소위 정치 지도자들 또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우리 몰래 외국에 가서 그 쓰나미에 우리를 더 붙들어 매려고 침몰하는 배 또는 어떤 그 밀려오는 파도에 우리를 더 휩쓸려 가게 하려고 몰래 결박을 했다. 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얘기 안 했다. 네. 이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런 내용들을 비밀리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진짜 안보 방송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위키리크스가 이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거죠. 모르고 넘어가고 한미일 3자가 밀실에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뭐 진짜 안보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또 언론인들도 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심층 취재 이게 뭐 취재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태까지 방송 많이 했지만 오늘 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이고 무슨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 예. 뭐 참 공부 열심히 했네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진짜 안보 나날이 내용이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